이성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이후 10달 만에 긴급으로 경제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역대 최저 기준금리와 또 IMF의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15%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전월세는 그만큼 늘었는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기대감 등으로 매매 시장에서 대기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 추진 지역으로 군산을 낙점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 3,500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경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하는 건 10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수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됩니까? 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등을 비롯해서 어제 나온 고용 동향 등 각종 경제 지표를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의 방향성 등을 수립합니다. 전반적인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지난해 12월 확대 경제장관 회의 이후 10개월 만에 대통령 직접 주재입니다. 고용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추진 계획도 다룰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IMF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에 출장 중인 홍남기 부총리를 대신해 차관이 자리합니다. 네, 이렇게 경제부총리가 없는데도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할 만큼 최근 지표들이 사실 눈에 띄게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IMF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로 0.6%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아시아개발은행이 지난달 내놨던 전망치 2.1%보다도 낮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률이 1.9%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더 비관적입니다. 어제 나온 지난달 고용 동향도 안심하기 어려운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60살 이상 노인과 초단기 일자리 위주로 늘었습니다. 60살 이상 취업자는 38만 명 증가한 반면 30대와 40대 취업자는 24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습니다. 또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37만 1,000명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5만 2천 명이 줄어서 초단기 일자리 급증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등 제조업 취업자는 11만 1,000명 줄어들면서 18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이 부진했죠. 그런데 지난달에 내수 판매 실적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자동차 내수 판매가 8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내수 시장에서 13만 3천여 대의 자동차가 팔렸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건데요. 지난 2월부터 내수 판매 하락세가 시작된 뒤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바뀐 겁니다. 국산차의 내수 판매는 1.0%, 수입차는 22.5% 늘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셀토스, 현대자동차의 베뉴 등 신형 SUV가 인기를 얻으며 국산차 내수 판매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난달 생산과 또 수출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생산과 수출 모두 지난해보다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먼저 지난달 생산은 27만 7,990대로 지난해보다 4.8% 감소했습니다. 신차 효과로 내수 판매가 늘었음에도 생산이 줄어든 건데요. 이는 한국 GM의 파업에 따라 생산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출 역시 지난해보다 4.8% 줄어든 17만 1,425대로 집계됐는데요. 한국GM 파업으로 지난달 한국GM의 수출은 11,700대 넘게 줄면서 전체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가운데 친환경 차의 판매 실적도 좋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친환경 차의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10.3% 늘어난 9,600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소차의 판매는 1년 전보다 82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보다 82.7% 늘어난 24,800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공여 혐의와 또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조금 전에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방금 나온 재판 결과 바로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 그대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는데요. 최종심에서도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풀려났습니다. 긴 시간 경영 공백을 겪었던 롯데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롯데 측은 대법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 기업으로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오전에 있었던 또 다른 판결 내용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앞으로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열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결국은 운항 정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처분 확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고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을 45일간 멈춰야 합니다. 기자, 그런데 이게 앞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2013년 아시아나항공 한 비행기편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종사과실을 이유로 아시아나의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국토부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판결에 대해서 회사 측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3심까지 끌어온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유에 따른 매출 감소는 110여억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운항정지 기간 동안 다른 노선의 대체편 투입을 준비하고 있어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임금 저율 문제와 또 노사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이 손잡고 전국의 상생형 일자리를 곳곳에 만들고 있는데요. 광주, 구미에 이어서 전북 군산의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군산 지역의 상생 일자리 어떻게 추진됩니까? 네, 정부와 전북도는 오는 24일 상생형 군산 일자리 협약식을 열 계획입니다. 협약식에는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10여 곳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생형 일자리로 인건비 부담을 낮춰 한국 GM이 떠난 군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군산형 일자리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네, 정부는 2025년까지 일자리 3,500개가 창출되고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등을 4,0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M 공장 자리에는 부지를 인수한 전기차 위탁 생산업체 명신이 내후년에 새 공장을 완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의 일부 기업이 오는 12월 공장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일자리 협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도 전해주시죠. 임금을 낮추는 대신 복지를 높이는 광주형 상생 일자리와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업체의 노사는 임단협을 공동으로 교섭하고 필요할 때 저축해둔 추가 근무 시간을 쓰는 근로시간 계좌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수준의 임금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 복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안 사요, 또 안 가요란 슬로건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지 막 100일이 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수입 맥주 시장 그리고 여행업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우선 자동차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본 브랜드 자동차 판매가 크게 줄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20%대를 웃돌던 일본 자동차 점유율이 5%대로 급감했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계 브랜드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59.8% 줄었는데요.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전후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4천여 대 가까이 팔렸던 일본 차는 매월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지난달 1,000여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연말쯤에는 수입차 시장의 지각 변동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마트나 편의점 풍경도 실제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수입 맥주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난 10여 년간 일본 맥주는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일본산이 수입 맥주 1위였으나 불과 3개월 새 순위가 27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수입액은 1년 전과 비교해 34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입이 줄다 보니까 한일 간 맥주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맥주 분야 상당히 타격이 컸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집단 여행을 거부하면서 관광업도 아무래도 타격이 컸겠죠. 네, 일본 정부관광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58%가 넘게 줄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수가 2달 연속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관광청은 통계를 발표하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 수가 급감하면서 항공편의 감편과 운행 중단으로 항공좌석 공급량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윤지입니다. 2차 배터리가 향후 반도체 시장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과 현재 시장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지환 기자. 네,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19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에 나와 있습니다. 컨퍼런스장에는 각국의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산업부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선 전기차와 충전기 시장에 대해, 내일은 ESS와 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배터리 효율성 향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재 LG화학의 김종현 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전지산업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사장은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트렌드에 따른 배터리 업계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최근에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침체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8월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량이 줄어든 것은 2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 영향을 받은 일본 업체까지 타격을 받은 것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국내 배터리 업체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세 곳은 모두 사용량이 늘어나며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분쟁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우려를 잠재우며 점유율을 높인 겁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 방침도 내놓은 상황이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증선위에서는요, NH투자증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까?
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NH코린도증권이 현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140억 원 규모의 지급 보증을 서줬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7월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 공여를 하는 것은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2016년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 공여 범위에서 지급 보증이 제외됐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최근 정부가 해외 신용 공여를 허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위가 NH투자증권의 제재 수위를 다소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징금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과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사안인데요. 이번 안건은 오는 23일이나 다음 달 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최대 1조 3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임직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여 수준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어서 논란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류정훈 기자. 네,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의 연봉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임직원 1인당 평균 6억여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말 라임운용의 연말 손익계산서를 보면 회사는 임직원 급여로 약 317억 원을 썼는데요. 작년 말 기준 회사의 임직원이 등기 임원 4명과 감사 1명을 포함해 총 49명인 점을 미뤄봤을 때 1인당 급여는 연평균 6억 5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급여 수준이 3년 사이에 크게 오른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1인당 급여가 6천여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7년 2억 원, 2018년 6억 원대로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연봉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라임자산운용의 가파른 성장 때문으로 여겨지는데요. 2012년 투자 자문사로 시작해 2015년 12월 사모펀드 운용사가 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 규모가 3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말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이상 불어났고 운용자산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익도 2017년에서 69억 원대에서 2018년 372억 원가량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올 상반기에도 급여로 112억 2,60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펀드 환매 중단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급여가 몇 년 새 급증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KB하나은행이 해외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펀드 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따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나은행은 DLF로 인해 손님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과 심적 고통과 심려에 사과드린다면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또 투자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면서 리콜제 등 5가지 방안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감소하고 전월세 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불확실성에 더해서 그동안 크게 오른 집값 때문에 수요자들이 매매 대신에 임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주택 매매 쪽부터 먼저 살펴보죠.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 줄어들었고 전달인 8월과 비교해도 3천 건가량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또 지난 8월에는 일반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도 아파트 거래량은 소폭 오르는 모습이 관측됐지만 이번에는 아파트 거래량까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전월세 쪽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전월세 거래량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4만 8천여 건으로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16.4% 늘었고 최근 5년간 평균 수치와 비교해도 17.2% 많았습니다. 서울은 4만 2천 건에서 4만 6천 건으로 10% 가까이 늘었고 수도권은 1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서울의 아파트만 따로 떼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줄어든 모습을 보였고 지난 8월과 비교해도 한 달 만에 17.3%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높아져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무주택자가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보니 일부러 전월세를 선택한 사람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부동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긴 아파트가 많죠. 9억 원은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의 기준인데 이 기준을 넘으면 각종 규제가 더해지고 세금도 더 많이 냅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11년 전에 만들어진 이 기준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 8월 11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작년에가 좀 오르고 재작년하고 하면은 2억 정도 올랐어요. 주식 가격하고 하면 2배는 된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3만 5천 가구였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올해는 20만 3천 가구로 51%나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종부세 대상 가구가 50% 이상 늘어난 겁니다. 분양가 역시 9억 원을 넘기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3채 중 1채가 9억 원을 넘겨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1년 전 만들어진 기준이고 그동안 물가와 집값이 오른 걸 감안해 고가 기준인 9억 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가격은 1.5배, 2배까지 오른 데도 있고요. 아직도 9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낮은 감이 있죠. 고가주택 개념을 다시 재정리하든지. 한편에선 물가 상승률의 고가 아파트 기준을 연동시켜 매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통신 3사가 내일부터 애플 아이폰 11 시리즈의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출고가는 아이폰 11은 99만 원부터, 아이폰 11 프로는 137만 5천 원부터,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152만 9천 원부터 시작됩니다. 애플 판매가 기준 미국 출시 가격은 전작과 비슷하거나 저렴해진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작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올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분기 주가 연계증권 ELS 발행액이 17조 9,752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35.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 형태별로 보면 공모가 14조 8,579억 원, 사모가 3조 1,173억 원으로 각각 34.4%, 39.5% 줄었습니다. 특히 홍콩 시위 장기화로 하락세인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ELS 발행액은 40%나 급감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어제장에서 상승 마감했던 국내 증시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7% 하락하며 2,079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4%가량 하락하며 64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롯데지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신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는데요. 현재 보시면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 3.83% 오르며 3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대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로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은행이 펀드 투자 숙려와 고객 철회 제도를 도입하고 원금 손실 DLF 상품에 대해 조속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은행 현재 보시면 우리은행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현재 3.39% 오르며 1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증선이가 1,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확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2.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수출용 메디톡신 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가량 빠지며 거래 가격은 33만 6,700원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